주말 뉴욕 증시는 2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날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유로화 안정기금 법안을 승인하고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다우는 125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럽은 독일 의회의 구제기금 승인의 급락을 멈추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증시는 내렸지만 낙폭을 줄였고 남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는 9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위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1% 떨어져 70달러 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하루 전에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는 증가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5천 건 증가한 47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애초 44만 건으로 감소하리라고 점쳐졌지만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전월 20.2에서 21.4로 올랐습니다. 9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제조업이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유럽 국가의 정책 공조가 깨졌다라는 소식에 유럽 증시가 일단 먼저 폭락을 했었고요. 뉴욕 증시도 따라서 376포인트나 폭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주말엔 다시금 반등이 있었는데 역시 376포인트나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우는 125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반등 역시 은행주가 앞장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이 일단 통과를 하되 그 강도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또한 독일 쪽에서는 유럽의 구제기금 승인 소식도 들려오면서 유럽도 낙폭을 좀 줄여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에서 강현석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는 376포인트 폭락하고 또 하루는 125포인트 반등하고 정말 출렁출렁하네요. 네, 목요일 날은 이제 유럽의 이제 독일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또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는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자체가 이제 공조를 띄지 못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역시 이제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어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뭐 장 초반에는 급락을 했어가지고 다우지수가 만을 깨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반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독일 하원에 이은 이제 상원이 유로화 안정기금 법안 가결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유럽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 전환을 했다가 근데 또 중반에는 이제 이제 목요일날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됐었는데 그거 하락 원인도 있고 또 실업급여 수당이 이제 청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경기에 대한 정점을 찍었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 결국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미국 금융개혁안 통과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이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 중심으로 인해서 3% 이상 반등을 나타내면서 다우지수는 후반에 이제 급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1.25%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일단 다우가 장 초반에 10,000포인트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등을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미국의 금융 규제 개혁안이 일단은 조금 힘이 내는 것 같아요. 규제 강도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금융 규제 개혁 법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일단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드 권한이 강화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 대형 금융사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것이 이제 신설되면서 신용카드하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를 설립하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장외 거래를 이제 금지를 시켜가지고요.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게 됐고 상업은행이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 등 파생 상품 이런 거를 거래가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금지시켜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신용평가사 S&P나 이런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악재가 출몰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자기 자본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규 자기 자본이라고 주장하는 신규 상품들이 많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규제하고 신규 상품 간의 그런 어차피 금융은 이제 규제를 이제 뚫어가면서 계속 발전해왔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가매수 심리가 일단 확산이 된 가운데 미국의 상원에서 금융개혁안을 통과시킨 것, 이것이 이제 업계 수익성을 그렇게 우려한 것만큼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일단은 승인이 됨으로 해서 제거가 된 것이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좀 괜찮은 얘기가 들려왔었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독일 공매도에 대해서 프랑스가 우리는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삐걱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 다시금 결자 해지를 하는 걸 독일이 다시 그리스에 대한 긴급 구제 기금을 승인을 함으로써 일단 또 조금 안정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7,500억 유로 중에서 독일이 통과시킨 규모는 1,480억 유로 정도라고요. 네, 독일이 이제 유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네. 독일이 이제 목요일날 공매도 금지를 한 것도 그렇고, 또 금요일에 유로 구제 금융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네. 현재 지금 유로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네, 독일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단일 통화하고 분산 재정으로서는 이제 유로 시스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거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알고 있는 문제고요. 네. 유로의 구제 금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간을 끄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벌어놓고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연방제로 EU 통합을 위해서 계속 독일이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네. 이러는 것은 이제 시장에 확신을 심어줬고. 또 이제 메르켈 총리가 버틸 시간이 1, 2년 정도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얘기한 건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네.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관광 수입이 많은 남유럽에서 버틸 시간이 이제 1, 2년이 아니고 한 3, 4, 5, 6년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EU의 운명은 이제 경기 회복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 그래도 이렇게 독일에서 또 구제기금 승인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급락을 조금 멈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요국 증시는 조금 빠지는, 남유럽 증시는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마감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세계 증시가 다 동반 같이 움직였는데요. 네.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독일의 뉴스를 이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장 초반 2%가 넘는 하락세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0.2%까지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거의 보합세까지 올랐었고요. 네. 특히 이제 구리 가격 반등을 호재로 삼아가지고 리오틴토 같은 그런 업종이 상승했고 유가는 이제 재고가 많기 때문에 하락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얄 더치쉘 같은 유가 관련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유가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지금 유가가 9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7월 인도분 WTI 그 첫 거래가 있었는데 배럴당 70달러를 겨우 지켰다면서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내내 내린 거예요. 네. 상품 가격의 하락 중에서도 이제 유가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유가는 재고가 계속해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펀더멘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상품주들은 이제 다른 상품은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 역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수요일을 고점으로 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가 이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과 이제 반대 현상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시장은 원래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향후 지지선에서 재차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일이 연중 고점이냐 이걸 한번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독일 의회에서 유럽 구제기금 승인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유로화도 1.25달러대로 일단은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금값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강화되면서 유럽발 위기가 시작이 되자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었었는데 최근에 차익 실현 때문인가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물량 좀 나오고 다시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갈까요? 금 가격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 같은 현상도 있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작용하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 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하락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차라리 이제 금보다는 이제 통화로 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전날 뉴욕 증시가 거의 370포인트 이상이나 빠졌었던 그날 왜 그렇게 많이 급락을 정말 폭락을 했었나. 다우가 거의 10,00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도 아슬아슬한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그날 사실 뭐 유로존의 어떤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뉴욕 증시 내에서는 지표도 좋지 못했지만 정말 이래저래 딱히 그렇게 큰 악재가 그렇게 큰 대형 악재가 있었나 좀 의아하다 이런 시장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날 나온 지표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앞서 예고하셨듯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플러스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올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하락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루비니 교수는 이제 앞으로 증시가 향후 20%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더블딥이라는 잊혀질 만한 단어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런지 글쎄요, 다우의 오늘 반등이 그렇게 미덥지가 못하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에서 3.2%를 연초 예상을 했다가 더 올렸죠. 예, 3.2에서 3.7%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경기 선행지수 하락은 정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기 경기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루비니 교수님이 이제 다시 등장하셨는데 네. 원래 이제 등장하실 때마다 네, 시장 좋을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예 찬물을 네, 이번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셨기 때문에 네. 증시에는 이제 비관론자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 증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중 경제 전략 회의도 이제 곧 열리게 될 텐데 이것이 혹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런지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결과가 도출되면은 네. 전환점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위엔화 절상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것과 이제 유로화에 대한 지원 방안, 뭐 천안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미중이 이제 만나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중국 증시 하락도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네. 유로존에 대한 문제도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외의 호재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유로화 방어를 위해서 뭐 개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로화가 급락하고 뭐 심지어 붕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유럽의 어떤 경기, 이에 따른 미국의 경기, 또 유럽 쪽에 수출을 하게 되는 중국, 또 거기에도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연쇄적으로 혹은 경기 자체가 다 침체가 되는 더블 딥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위안화 절상, 중국에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출구 전략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갑자기 출구 전략에서 지금 더블 딥으로 분위기가 180도 전환됐어요. 네, 이런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예. 뭐 채권을 다시 이제 회수한다 그런 게 유동성을 다시 회수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기가 이게 단기 경기 정점일 뿐이고 경기는 계속 살아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계속해서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네. 오히려 증시에는 더욱더 이제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긴축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홍콩 증시 대비해서 같은 주식이 원래 65%까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되다가 거의 같아졌죠. 예,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조만간 재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우가 다시금 조금 정신을 차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이 아니다. 더 조정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또 루비니 교수님도 향후 20% 추가 조정까지 안 좋은 예고편을 날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주간 단위도 좋지 못한 결과를 지난주에는 받았는데 말이죠.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이제 주 초에는 이제 기존 주택 판매하고 S&P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가 연달아 발표되는데요. 네. 거래량은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장단점이 모두 있는 상황이고 또 26일 날 내구재 주문하고 27일 날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경기 회복세를 여기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개인 소득 및 소비 지표가 이제 주말에 발표되는데 이것은 이제 컨센서스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양호하게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시즌도 뭐 거의 끝인데요. 아직까지도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과 예상치 정도만 간단히 공개를 좀 해드리죠. 네, 뭐 톨브라더스 5월 이제 26일 날 장후에 발표를 하고 코스트코, 티파니가 이제 27일 장전에 발표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아메리칸 이글이나 이제 뭐 의류업체들이 발표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주식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다우지수가 뭐 지금 보니까 1193포인트, 만선 밑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다우 만선 근처가 바닥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뭐 반등을 할 것이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 뉴욕 증시 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선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듯이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그 전날 폭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독일 쪽에서 유럽 구제기금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25포인트가량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지요. 뉴욕 따라서 조금 올라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천안함 관련 얘기도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장 전망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다우 만선 얘기가 주말에 많았는데 이제 우리 코스피도 딱 1600입니다. 나흘째 계속해서 하락한 그런 결과인데 유럽 불안에 북한발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서 1600까지 내려왔어요. 예. 뭐 지난 주말에 그 1600선을 장중에 깼다가요. 간신히 뭐 1600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난주는 사실 뭐 남유럽 재정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에 그 천안함 침몰에 관한 그런 발표를 하면서 네.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 북한의 뭐 강경 전쟁 대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그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불거지는 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 뭐 네. 과거에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뭐 소외 규정 이런 것도 큰 영향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이렇게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발표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장중에 그 영향력이 좀 좌우는 되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그 군사적 대응 조치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선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뭐 제한적인 전망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보면 시장은 뭐 그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로존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그런 반락 등 그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유로화 또 유럽 얘기들, 그리고 북한 뭐 리스크, 뭐, 체크해야 될 외부 변수 또 내부의 어떤 갑자기 등장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와 연동돼서 우리 증시에 커다란 좀 버팀목이 돼줘야 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 좀 연동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닷새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그에 앞서 샀었던 것에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넉 달 사주다가 예.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절반을 팔아버렸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한 11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는데 네. 한 달 만에 지금 5조 원이 넘게 5조 한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통 매수하는 데는 보통 보면 환차익도 많이 고려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율이 1,250원대에서 이렇게 1,100원까지 내려오는 사이에서 그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서 뭐 여기 환율은 지금 1,200원도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 환차익에 대한 그런 우려감 플러스 그다음에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달러 환율에도 기반을 두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나라가 특히 이제 수출이 또 많이 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유로존이 이렇게 좀 불안하면은 수출에서 좀 부정적 영향이 좀 우려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수출이 경제 성장률 작년에 7.8% 차지하는 데서 네. 수출이 차지하는 경제성 7.8% 중에서 수출이 한 1.5%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와 내수가 약 1.2% 차지하면서 수출이 내수보다도 이렇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 침체는 우리 국내 수출 회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말에 다우가 만선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샥 들어와가지고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종가 기준 1,600 정도에서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장도 오늘 뭐 1,600은 지켜주겠죠? 글쎄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지난주에 이제 300포인트 미국이 빠질 때 다행히 네. 저희가 하루 쉬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연휴 3일간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고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1,600선에 대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다행인 것이 지난 주말에 장중에 지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만 깼다가 네. 이제 왔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을 깼다가 또 다시 10,0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10,000포인트에 대한 그런 이중 바닥 기대감과 또한 심리적 지지선인 10,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 증시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거의 1.8% 30포인트 떨어진 코스피 얘기는 1,600포인트에서 그래도 지지가 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4% 가까이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해버린 코스닥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도 아무래도 코스피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좀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사들이다가 지난 주 후반경에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최근에 개인들 신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예, 맞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담보 부족에 의한 걸로 투매 물량이 좀 나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안정을 찾으면은 코스닥의 그런 실적 호전 종목들이 또 다시 조금 더 강세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 사실 금요일날 코스피 빠진 거는 천안함보다도 오히려 유럽발 위기 때문이 컸다라고 했는데 천안함 관련 소식들이 조금 더 우리 내부적으로 더 나온다 할지라도 후속 조치에 따른 더 이상의 충격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00 정도에선 지지가 되리라고 보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장중에는 또 다시 1,600이 깨질지 이 여부도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일단 요즘에는 주도주를 믿기도 좀 그런 장인 것도 같고요. 예. 실적주를 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 뭐 하나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요즘 사실 계속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이제 IT, 자동차, 네. 화학 이런 쪽들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고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오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온 걸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많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네. 사실 1,600선에 대한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에 기초를 해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1,600선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혹시 장중에 1,600선 이렇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만약에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일단 뭐 시장 대응을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 손치고 이제 혹시 매매 대상으로는 여전히 실적 호전 종목들의 IT나 자동차 중에서 네. 60일 이평선이 살아 있으면서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60일 이평선 위에서 네. 거래가 되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네. 그나마 뭐 시장 대응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을 좀 압축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굳이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보고 60일 이평선의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하라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과대된 그런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기다리면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지금 예. 조선주도 갑작스레 또 4월에는 괜찮은데 5월 들어서 갑자기 예. 또 아래쪽으로. 예, 저도 사실 조선주나 해운주들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유럽발 특히 이제 그리스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그리스가 해운 이런 쪽들에 발주를 많이 내죠. 예. 예, 그런 주력 산업인데 그쪽이 안 좋으면서 이 조선주들이 또 급락의 된설에 이렇게 맞이를 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외국 기관들이 특히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안 좋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과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실적 호전되는 중소형 종목들을 또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쪽들을 안 좋은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를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네. 비중을 좀 줄이셔서 실적 호전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도주와 어떤 비주도주 얘기로 다시금 좀 돌아가 보면요. 지금 요 앞까지 우리 증시의 어떤 상승 추세를 이끌어줬던 이른바 IT 자동차 주도주가 지금 이미 조정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지라든가 섬유유복 그야말로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내수주라든가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주도주보다는 조금 피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그것도 하나의 최근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한국전력 주가가 네. 좀 바닥을 형성하고 좀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에 기댄 그런 유통과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예, 음식료도 괜찮고 요즘에 또 보니까 한세시라는 주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주가를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약간 방어적인 주식들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섬유 의류 종목들의 이제 단점이 사실 많이 편입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로는 좀 편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완전 종목 체인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비중 조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역시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60일 이평선 플레이를 하자라는 전략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 지난주에는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고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장중에 사실 순저가 5만 1,000원이 장중에 깨지고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예,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종가상으로는 한 5만 2천 원 근처에서 이렇게 끝나고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여전히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다 많이 아시는 종목인데 네. 이제 오늘 단기적인 매매와 중기적인 걸로도 좀 괜찮은 세종공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자동차 쪽 세종공업이면 세종공업 하면서 막 모이실 것 같은데요. 세종공업 지금 예. 다 이제 수혜가 왜 되는지는 다 아실 것 같고 현대차그룹의 이제 해외 확장 수혜주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갈 때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난주에 이제 1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 연속 한 이틀간 급락을 해서 지금 1,600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소음기 한 70%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머플러,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유일하게 그 품질 1등급을 획득한 협력업체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해서 이렇게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1,600원권
가격과 그 장중 내려갔던 1,300원 정도 사이에서 오늘은 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손절가를 굳이 따진다면은 그 10,000원 선이 깨지면은 10,000원 선이 깨지면은 한 9,800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그 단기적인 손절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짧게 목표가는 지난주에 고점이었던 13,000원을 그 목표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미 지금 IT보다는 약간 자동차 쪽으로 무게중심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함께 살짝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기아차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는데 기아차가 사실은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종공업 지금 13,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적으로 13,000원 얘기하셨는데 빠르게 내려왔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량이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뭐 13,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짧게는 이제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네. 만약 혹시 반등이 나와서 뭐 종합지수가 한 1,645씩 가면은 또 많이 팔아라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이제 주가는 뭐 한 11,000원 후반의 선에서도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 시장을 대응을 그 조금 강하게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은 13,000원까지 가지고 계셔 보셔도 올해 뭐 지금 BPS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네. PBR 1배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그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2,200원으로 지금 현재 포도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좀 경쟁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짧게 짧은 호흡으로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종공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 들어가셔서 전고점, 얼마 전 전고점입니다. 13,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이 미래 질병 진단과 개인별 맞춤 의료의 핵심 분야를 할 수 있는 개놈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삼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사업에 차세대 의료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놈까지 묶어서 바이오 헬스 분야를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한중일 3국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하게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일 FTA 상관학 공동연구도 오늘 2012년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3국 통상장관회의 개최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후속 대책 발표에 따른 금융 불안과 남유럽 재정 위기 등 위기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인데요. 새 정부는 합동 대책반을 꾸리기도 했죠. 금융, 수출, 물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 성격을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천안함 침몰 사고 대북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 담화 외에도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국제적 대응 조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삼성이 다시금 이번에는 개놈 프로젝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그룹이 그 바이오 헬스를 이제 신사업으로 정하면서요. 육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행보가 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그 헬스케어 기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개놈 프로젝트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그룹에 따르면은 삼성에서 미래 신기술을 담당하는 삼성종합기술원하고요. 네. 국내 개놈 벤처 기업인 마크로젠과 공동으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제3세대 DNA 시퀀싱 장비 개발 과제 사업자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접수는 오는 26일 마감되는데 삼성종경과 마크로젠은 이미 모든 협의를 마치고 이제 접수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네. 삼성종기원이 추진하는 개놈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이런데요. 우선 국내 개놈 벤처기업 1인 마크로젠과 손을 잡고요. 네. 3세대 DNA 시퀀싱 장비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DNA 시퀀싱 장비 개발은
한마디로 그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현재 뭐 1세대와 2세대 장비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1세대, 2세대 그 장비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네. 그 검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삼성 종교원이 그 추진하는 그 제3세대는 가격이 매우 낮고 또 네. 절차도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개발되면은 그 유전자 분석의 상용화를 앞당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뭐 삼성종교는 이런 그 3세대 그 DNA 분석 장비 개발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네. 뭐 DNA 근거에서 뭐 개인별로 그 맞춤 진단 및 치료를 여는 것으로 미래 질병 및 개인별 맞춤 의료 이렇게 시대를 주도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울러 그 3세대 그 유전자 분석 장비의 경우 현재 그 개발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개발하면은 뭐 글로벌 시장도 그 선점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과 더불어서 지금 국내 게놈 벤처 1위 기업인 마크로젠이 공동으로 지금 손을 이분이에 잡았습니다. 마크로젠도 주가가 엄청나게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바이오 헬스케어 게놈 이렇게 삼각 현대를 구성한 삼성 쭉 게놈 프로젝트를 이러이러하게 추진하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이 추구하는 지금 바이오 신사업이라는 큰 덩어리에 대한 구상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삼성그룹이 그 전자가 주축이 되세요. 네. 그 지난해 이제 바이오시뮬러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삼성그룹이 왜 제약산업에 진출하느냐? 약간 의아했었죠. 예, 그렇죠. 또 삼성그룹이 그 바이오 산업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많았는데요. 뭐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재 그 일련의 그 삼성그룹 모양새를 보면요. 그 바이오 산업에서도 뭐 과거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 진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와 비슷한 이제 큰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바이오 복제약부터 신약 개발 그리고 뭐 헬스케어 기기 그리고 게노메리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네. 뭐 바이오시밀러 헬스케어 기기 뭐 게놈도 이렇게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현재 그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로 좀 역할이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그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바이오 신약은 그 삼성 종기원과 삼성 서울병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 기기와 원격 진료는 그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 테크인, 삼성 SDS 등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뭐 게놈 프로젝트는 그 삼성 종기원이 맡고요. 네. 사실 그 이건희 회장이 지난번 신사업 그 사장단 회의 때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기업의 사명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바이오 신사업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그 앞으로도 그 삼성의 바이오 쪽은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기 중인 게 한 두세 건이 더 있는데요. 네.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구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의 바이오 산업 구상이 일반 시장에서 생각하는 구상보다도 더 영역이 넓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이 서울에서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이 연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투자협정 맺고 난 다음에 FTA로 가니까 사실 그렇죠. 그 경제협정의 어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 그 FTA 그 자유무역 협정을 가기 전에 그 투자협정을 맺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FTA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요. 뭐 그 한중일 투자협정 연내 타결은 그 사실상 그 한중일 FTA를 한 발짝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23일이죠. 23일 서울에서 그 한중일 그 통상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3개국 통상장관들은 그 한중일 그 3개국 경제 통합에 서로 노력하기로 좀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요. 네. 또 그 3개국 통상장관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봄에 따라서 이제 그 조만간 이제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열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지난 23일 열린 그 통상장관 회담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요. 네. 우선 그 한중일 상국이 그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요. 이르면 그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그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네. 좀 합의를 했고요. 현재 그 3중일 3개국 간에는 그 매우 낮은 수준의 그 투자협정이 체결돼 있는데요. 네. 이를 그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으로 격상시킨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와 별개로 그 오는 2012년까지 그 한중일 FTA를 위한 그 상관화 공동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또 이 밖에 뭐 서울에서 개최될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상국이 긴밀히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합의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연내 투자협정 마무리하고요. 네. 2012년 그 FTA 그 상가랑 마무리인데요. 네. 이런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그 한중일 FTA에 대한 그 정부 간 협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 간 협상은 2003년 초부터 2013년이죠. 2013년 초부터 진행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중일 통상 장관들이 모여서 가능한 한 올해 투자 협정을 지금 타결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중일 FTA 탐색전을 넘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거의 뭐 북한의 소행으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대북한 제재에 따른 리스크도 지금 시장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우리 정부 경제부처가 특별히 모여서 천안함 경제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논의가 오갔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그 천안함 관련 그 경제금융부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뭐 이날 회의에서는 뭐 천안함이 경제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그 남유럽 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유럽 위기가 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의 논의를 했는데요. 뭐 일단 뭐 무슨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그 언론적인 수준에서 좀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경제 환경이 그 천안함이라든지 남유럽 위기를 그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뭐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 발표 이후 뭐 사재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네. 발표를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수시로 그 관계기관 대책반 회의를 갖고요. 그 대책반 아래 그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5개 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정부 대응은 일단은 그 별 영향이 없다 이런 네. 것으로 맞춰지고 있고요. 뭐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천안함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이미 청와대에서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발언을 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 이동관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이죠. 오늘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요, 그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그 명백한 이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요. 네. 북한에 대한 그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덧붙여 이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요, 그 독자적 대응 조치,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 해부 방안 등 국제 공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자적 대응 조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대북 제재 관련해서 중국이 협조일 텐데요. 지금 중국이 되게 미직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제 28일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방한하면서 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양 정상 간의 해당 결과에 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조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문제 중국 설득이 어떻게 될는지 원자보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국내 일정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역시 천안함 관련해서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대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그 조치가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경제 지표상에서는 올 1분기 그 한국 가계 그 부채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는데요. 네. 뭐 주요 일자별로 보면은 오늘이죠. 24일인데요. 24일 그 기획재정부는 그 대외경제 장관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뭐 안건은 뭐 천안함 대응 조치 등에 따른 그 대외경제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자리고요. 네. 또 24일에는 그 중소기업청에서 그 소상공인 경영대책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25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월 말 국제투자 대조표를 내놓고요.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는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도 공개합니다. 또 26일에는 그 한국과 미국 간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뭐 단연 의제는 그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그 대북 제재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26일에는 좀 눈여겨볼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 그 한국은행에서 그 1사분기 가계 신용 동향을 내놓는데요. 요즘 뭐 부채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말 그 가계 부채가 한 734조였거든요. 그러니까 1사분기 얼마나 증가됐는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28일에는 아까 지적드렸듯이 그 원자보 중국 총리가 방한하는데요. 중요한 날이네요. 예, 그렇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면서 그 방한 기간 중에 뭐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뭐 천안함 대북 조치에 따른 뭐 한중 간 그 협조죠. 협조 그렇죠.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발빠르게 진행될 국내 주요 일정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의회가 유럽의 구제기금안을 승인하면서 또 미국 내에서는 미국 상원에서 금융개혁 법안을 승인하면서 뉴욕 증시는 은행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125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그 전일에 370포인트 이상이나 빠진 것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 결코 쉬운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엔 다우가 만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장중 변동폭이 무려 일교차가 280포인트나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다우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과연 만선을 바닥으로 올라온 다우처럼 우리 증시도 1600을 바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펼쳐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